지난 시간 우리는 파라오가 신이 되어 통치하던 이집트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축복은 점점 줄어들고 전쟁과 탐욕은 나라를 잠식하기 시작했죠. 신왕국의 찬란한 무덤 뒤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위기 이후 이집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영원한 제국이 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 동부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해양 민족, 정확한 정체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히타이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시리아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이집트로 쳐들어옵니다. 람세스 3세가 간신히 막아냈죠. 하지만 그 대가는 경제 붕괴. 신왕국은 서서히 무너지고 기원전 1070에서 664년 제3중간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분열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리비아 출신 왕조,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파라오가 됩니다. 이집트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타. 기원전 671년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 무서운 놈들. 네, 철무기와 공성무기로 무장한 그들입니다. 그렇게 이집트는 무너집니다. 아시리아는 이집트의 종속왕들을 세우고 지배합니다. 처음으로 이집트가 완전히 외세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이후 이집트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 외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 7세가 죽으면서 3000년 이집트 문명은 끝납니다. 왜 이렇게 됐어? 그렇게 안정적이었잖아.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안정성은 강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첫째, 환경적 안정성이 혁신을 막았습니다. 나일강이 너무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위기 대응 능력이 약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요. 하지만 이집트는 3000년 동안 거의 똑같았습니다. 농업 방식, 행정 시스템, 종교 전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꿔? 지금도 잘 되잖아. 이런 느낌? 하지만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집트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권위주의 체제의 경직성.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신에게는 반대할 수 없죠. 이게 평소에는 효율적이었어요. 명령 하나로 2만 명을 동원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도 가능할까요? 유연한 대응, 창의적인 해결책,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위에서 명령만 내립니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다. 그럼 아래에서 아이디어가 올라올 수가 없네. 정확합니다. 이집트는 톱다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처럼 도시국가들이 경쟁하며 혁신하는 구조가 아니었죠. 셋째, 지식의 독점. 이집트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1%도 안 됐습니다. 서기관, 스크라이브스 계층만이 문해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의 상징은 팔레트와 붓이었죠. 팔레트에는 검은 잉크와 붉은 잉크가 있었습니다. 검은 잉크는 탄소로 만들었고 일반 내용 기록용, 붉은 잉크는 붉은 황토로 만들었고 제목이나 중요한 내용, 부정적인 내용 표시용. 그럼 빨간 글씨가 나쁜 거라는 미신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네요. 네, 붉은 글씨로 쓰인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서기관들은 지식을 독점했고 그 지식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보가 퍼지기 힘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상인들도 글을 배웠습니다. 계약서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서기관이 아니면 글을 배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식의 독점은 안정성을 보장했지만 사회적 역동성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집트는 실패한 문명인가? 아니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3000년 지속된 문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피라미드, 신전, 예술, 문학,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시대 골격을 분석해봤어요. 영양 상태는 메소포타미아보다 좋았습니다. 바로 나일강 덕분이죠. 수명은 평균 30에서 35세로 당시의 평균 정도 됐어요. 그러나 노동 강도가 엄청났습니다.
척추 질환과 관절염 다수 발견됐거든요. 특히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의 뼈를 보면 만성적인 과로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럼 복지가 좋았다는 게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아닙니다. 맥주와 빵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노동의 대가로 충분했을까요? 20년 동안 돌 나르는 일을 하면서 맥주 마시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이집트는 집단의 영광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킨 문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가 남긴 유산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념비적 건축, 피라미드, 신전, 오벨리스크. 이집트는 영원을 건축했습니다. 돌로 만든 것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진흙 벽돌 건물들은 무너졌지만 이집트의 석조 신전들은 여전히 서 있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만든 것은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4,500년 전에 만든 피라미드가 지금도 있잖아요. 둘째, 문자와 기록. 이집트는 상형 문자 하이로글리픽스를 발명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입니다. 상형 문자는 아름답습니다. 예술 작품처럼 보이죠. 하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수백 개의 기호를 외워야 하고 하나의 기호가 소리일 수도 있고 음절일 수도 있고 단어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배우기 진짜 힘들겠네요.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려야겠어요. 네, 그래서 실용적인 버전이 나옵니다. 히에라틱, 사제와 행정가용 필기체. 데모틱, 후기의 더 간략한 버전.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이집트 문자는 끝까지 복잡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문자가 나중에 완전히 잊혀졌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는 아무도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799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중에 로제타 스톤이 발견됩니다. 같은 내용이 세 가지 문자로 쓰여 있었죠. 상형 문자, 데모틱, 그리스어. 프랑스 학자 샹폴리옹이 20년 동안 연구해서 1822년에 드디어 해독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 알 수 있게 됐죠. 와, 그럼 그전에는 피라미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냥 예쁜 그림인 줄만 알았죠. 셋째, 종교와 내세관. 이집트 종교의 핵심은 사후세계.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봤습니다. 육체가 보존되면 영혼이 돌아와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미라 제작 과정은 꽤 잔인합니다. 뇌를 코로 빼내고 내장을 꺼내서 카노푸스 항아리에 담고 나트론 소금으로 건조시키고. 으아, 그만해. 식사 중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자들의 무덤에는 음식, 옷, 가구, 심지어 하인 인형까지 넣었습니다. 저승에서도 쓸 거니까. 그리고 무덤 벽에는 사자에서 북 오브 더 데드를 새겼습니다. 저승 세계 여행 가이드북이죠. 죽은 사람은 42명의 신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마트의 깃털과 심장의 무게를 비교하는 거죠. 선하게 살았으면 깃털보다 가벼워서 천국행, 악하게 살았으면 무거워서 괴물 아메미트에게 먹힙니다. 그럼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메시지네요?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부자들은 고급 미라를 만들고 사자의 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주문을 외우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간단한 매장, 주문 없음, 심판 준비 안 됨. 저승에서도 불평등했습니다. 이런, 죽어서도 차별받네. 네, 이집트는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계층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집트 여성의 지위는 당대 다른 문명에 비해 높았습니다. 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혼할 수 있었고 심지어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트셉스트 여왕처럼. 신왕국 시대
그녀는 어린 조카를 대신해서 섭정을 했다가 내가 그냥 파라오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정말로 파라오가 됩니다. 남성 파라오의 상징인 가짜 수염까지 달고요. 가짜 수염? 왜? 파라오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트셉스트는 의회용 가짜 수염을 달고 남성 복장을 했습니다. 내가 여자지만 파라오니까 남성의 상징을 쓰는 거다. 그녀는 약 22년 동안 통치했고 평화와 무역 확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그녀의 기록이 의도적으로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파라오 투트모세 3세가 정통성을 강화하려고 여자 파라오? 그런 거 없었어. 역사 조작이네. 네, 고대에도 역사는 승자가 썼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어느 쪽이 더 나았을까요? 개인의 삶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는 불안정하지만 역동적, 상인들도 글을 배우고 법이 복잡하고 도시간 경쟁이 혁신을 낳았어요. 이집트는 안정적이지만 경직적, 서기관만 글을 알고 파라오가 모든 걸 결정하고 3,000년 동안 거의 변화 없었어요. 저는 안정이 좋은데요. 나는 자유가 좋아.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대가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200년마다 전쟁, 정복, 왕조 교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자, 법, 수학, 천문학이 발전했습니다. 이집트는 3,000년 평화. 이건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혁신을 막는 대가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집트가 왜 무너졌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 나일강이 몇십 년 동안 제대로 범람하지 않으면 이집트는 무너집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둘째, 군사기술의 뒤처짐. 철기 시대가 오자 청동기 중심의 이집트는 밀렸습니다. 아시리아의 철무기를 막을 수 없었죠. 셋째, 내부 경직성. 3,000년 동안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니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던 건데 왜 바꿔?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통 아니야? 전통은 좋습니다. 하지만 전통만 지키다가는 죽습니다. 이집트는 전통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덤이죠. 피라미드, 신전, 미라 전부 과거를 보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지리적 개방. 나일강은 남북을 연결했지만 동서는 열려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막이 방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자 전차, 말, 낙타를 이용하면서 사막도 뚫렸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두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이집트는 더 이상 고립된 세계가 아니었죠. 그렇게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 7세가 죽으면서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 뭔데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가 세운 왕조였거든요.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스 문화를 따르고 하지만 이집트 파라오의 칭호를 사용했죠.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중에서 유일하게 이집트어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하면서도 이집트어를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완전 식민 지배잖아. 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 왕들이 우리는 파라오다라고 했으니까요. 형식만 맞으면 됐습니다. 3,000년 동안 파라오를 섬기던 사람들은 파라오가 그리스인이든 뭐든 상관없었던 거죠. 이게 이집트의 비극입니다. 형식은 유지됐지만 실질은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집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뭘까요? 첫째, 안정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너무 안정적이면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둘째,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잃습니다. 이집트는 영원을 추구했지만 정작 현재를 잃었습니다.
셋째, 권위주의는 효율적이지만 취약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유연성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넷째, 지식은 공유되어야 힘입니다. 서기관만 그를 아는 사회는 서기관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집트는 실패한 거네요.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3,000년 지속된 문명을 실패라고 할 수 없죠. 피라미드, 신전, 예술, 문학, 인류 문명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집트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완벽한 문명은 없습니다. 모든 문명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혼란 속에서 혁신했고, 이집트는 안정 속에서 영원을 건축했고, 그리고 둘 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영원합니다. 문자, 법, 건축, 예술, 철학. 우리는 지금도 그 유산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명이 동쪽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서로 경쟁하고 교류할 때 인도 아대륙에는 또 다른 문명이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명. 이 문명은 정말 이상합니다. 왕궁도 없고 신전도 없고 전쟁 기록도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왕의 영광을 돌에 새기고 있을 때 인더스 사람들은 하수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수도? 네,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도시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우리는 아직도 그들의 문자를 읽지 못합니다. 인더스 문명은 2000년 동안 번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서운데요? 뭐 멸망의 미스터리 같잖아요. 오, 소름. 무섭죠. 하지만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문명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는 점토판을 남겼고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남겼지만 인더스는 침묵을 남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침묵의 문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시 계획의 천재들, 하지만 왕이 없던 사람들, 평화를 사랑했지만 결국 사라진 문명. 인더스 계곡에서 만나요. 오늘 저녁 치킨에 맥주 한잔 하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3,000년 동안 정확하게 범람했던 이집트 사람들도 결국 로마의 속주가 되어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우리가 믿는 안정성은 정말 영원할까? 너무 무거운 질문이면 그냥 마음 편히 드세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매일 철학하며 산 건 아니니까요. 그들도 퇴근하면 집에 가서 맥주 마시며 오늘도 파라오니 만세! 내일도 나일강 만세! 이러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피라미드는 4,500년이 지나도 서 있고 우리가 오늘 쓴 글은 아마 100년 후에는 디지털 폐기물이 되어 있겠죠. 누가 더 영혼을 잘 만들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더스 계곡의 미스터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세상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뽀개는 시선, 저는 세상 뽀개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